중국은 매년 대학생들이 1,000만 넘게 졸업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의 가장 큰 불만은 뭐겠어요? 일자리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00만씩 막 나오는데 그 일자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1% 올 때마다 일자리가 올라가고 1% 내릴 때마다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촬영일 기준으로 사실 지금 11월 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24년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2024년 대비하는 게 굉장히 그래가지고 중요하죠. 또 미래학자 박사님을 또 모셨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오늘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가장 가까운 옆 나라 이제 뭐 중국인데 네네. 중국이 사실 뭐 지금 부채가 엄청 많고 뭐 좀 되게 위기가 온다 막 이런 네네. 얘기들 정말 많거든요. 좀 정확한 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네, 부채가 뭐 지방 정부 부채가 뭐 1경을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네. 또 뭐 중국 정부 부채도 뭐 GDP 꽤 높은 수준 올라가고 뭐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을 이제 볼 때는 조금 그 잘 구별해서 좀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정부 지방 정부 부채도 많고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곧 금방이라도 뭐 중국이 뭐 우리나라처럼 외환 위기나 혹은 뭐 금융 위기로 뭐 이렇게 갈 것 같다. 뭐 혹은 이제 부동산 뭐 대폭락이 뭐 이루어질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만약 중국 경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처럼 혹은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그런 데에서 만약에 현재의 규모였으면 당연히 금융위기 혹은 외환위기를 가는 게 정상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중국 부채 규모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터지는 게 맞는 규모긴 그렇죠. 하다. 근데 이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물론 내부에서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공산주의 체제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조금 이해를 한다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의 군사 정부 시절에 관치금융을 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강력한 힘을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고 금융권부터 시작해서 산업을 전부 다 좌지우지하고 심지어는 어떤 기업이 파산을 하면 정부가 알아서 누구 떼어주고 누구 떼어주고 혹은 뭐 살릴 기업은 살리고 혹은 마음에 안 들면 멀쩡한 기업도 유동성을 차단함으로써 그렇죠. 해체시킬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현재 한국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혹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예측이 틀린 것이 아니라 딜레이가 걸린다. 중국 정부가 공산당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군사 독재 시절처럼 관치금융을 쫙 하면서 끌고 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래도 경제 신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부분들이 누적이 돼서 결국은 나중에 터지죠. 오히려 어쩌면 더 크게 터질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이런 위기가 일어나지 않다.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정치 시스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틀린 거고요. 뭐 굳이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딜레이가 걸리고 있다. 딜레이라는 거는 늦출 뿐이지 결국엔 터진다는 얘기로. 그렇죠.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부동산을 좀 예를 들어보죠. 곧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의 사례들인데 내가 출마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면 현직 의원이 재선을 못 합니다. 그렇죠?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 정치권에서 부동산을 뭐 연착륙을 시키거나 혹은 큰 데미지가 없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쓸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어려우면 유동성을 좀 공급해 준다든지 대출의 어떤 규제를 좀 낮춘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거는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정책이 시장에 먹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자체가 개인에게 벌 때는 자산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뭐 주식을 오늘 좀 안 좋다. 그러면 뭐 아침장에 확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매매의 어떤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먹힐 수가 있어요. 좀 더 기다려보자. 뭐 이런 거. 왜냐하면 그리고 또 부동산을 마지막에 시장에 던지는 것은 내 가계 전체 소비에서 가장 최후의 보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정부가 정책을 좀 우호적으로 쓰면 위기를 뒤로 미룰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체계에서도. 그런데 공산주의 체계는 어떻게 있습니까? 다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영원하지는 못하다.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뭐 부동산 뭐 개발 그런 디벨로퍼 하는 그런 회사들을 뭐 일부 뭐 파산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나름의 교통 정리를 좀 하면서 그렇죠. 나름의 교통 정리를 하는 거죠. 딜레이를 하고 있지만 이게 본질 해결은 아니다. 그렇죠. 본질적인 해결은 아니죠. 원래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에다 맡겨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중국 뭐 지방 정부도 이렇게 있고 부채가 이렇게 크고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부실이 크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시장 경제에서 돌아가다 보면 어떤 부실도 일어나고 네.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시장 경제에서 불황기가 오면 자연적으로 그런 회사들은 좀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좀비 기업도 좀 정리가 되고 부실 채권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 불황기를 넘어가면서 추가로 돈을 유동성을 공급할 때 좀 더 건강한 기업의 돈의 흐름이 더 좋게 되죠. 그게 시장에 맡겨서 잘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같은 데는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그런 비중들이 더 커지게 되겠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시장에다 맡기지 않고 시장에다 맡기면은 조금 급격하게 붕괴가 되지만 회복은 좀 빠를 수가 있죠. 정리도 빨리 되고. 그런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도 일부 좀비 기업 살아있는 좀비 기업도 거기도 들어가고 우리 한기업 들어가니까 어쩌든지 유동성의 공급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중국 정부 나름대로도 일부를 서서히 자기들이 알아서 조정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게 너무 느리다라는 거죠. 중국 정부가 2014년, 15년부터 돈을 풀기를 시작했어요. 네. 미국이 긴축을 2번 했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긴축을 2번 했어요. 하나는 코로나19 직전에 네.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했었죠. 긴축을 한 번 했었죠.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요 근래 이제 긴축을 계속했죠. 네. 이 2번의 긴축에 중국은 전혀 긴축을 하지 않았어요. 그 중앙은행이 대차제도표를 늘리는 것도 계속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계속 늘려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도 계속 내렸고요. 그 다음에 지준율도 계속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계속 풀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그때부터 급속하게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서 5%대를 계속 겨우 유지했죠. 그러니까 5%가 우리로 보면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중국의 경제 체제로 보면 이례적인 거고 안 좋은 상황이죠. 긴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경제 성장률은 5%.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침체. 네. 실제로 보면 뭐 시멘트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산업에서 굉장히 부동산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성장을 멈췄거든요. 증가세를 멈추고. 네. 그다음에 기업 이익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실을 시장에서 많이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조금씩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그게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도 유동성이 시장에 원활하게 못 가고 있다. 즉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서 유동성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정부가 중국 정부가 남들도 긴축하고 있는 동안에 왜 그렇게 굳이 막 풀어가면서 사실 뭐 모르진 않았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 어떤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뭐 그런 거. 자,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중국은 매년 대학생들이 1,000만 넘게 졸업생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일자리 문제에서 제가 이제 국가의 어떤 역사들을 혁명사나 이런 걸 좀 우리들이 이제 좀 되짚어 보면 정부가 뒤집히거나 혹은 새로운 왕조 체제가 오거나 혹은 역사에 남는 위대한 혁명들이 일어날 때 결정적인 세대가 이 젊은 세대들이에요. 네. 네. 그 세대들이 이 혁명, 그러니까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거 뒤집어야겠다. 이러면 진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부는 바뀌는 거고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게 왜 안 일어나냐면 요 근래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권 바꿔야 되겠다.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라가 막 체제가 전복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과거에 그러지 않았을 때는 체제가 전복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더 결정적으로 이제 청소년까지 들어가면 이제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 민주주의로 넘어갔을 때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나라를 바꿔야겠다고 길거리에 나오면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이 예를 들면은 이제 다치거나 사상자가 일어나면 이제 부모들이 이제 그렇죠. 다 동참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독재 국가든지 가장 무서워하는 그룹이 이 청년 그룹이에요. 청년 대학생. 청년들의 불만을 조금 낮추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만 민주주의 체제도 그렇지만 청년들의 가장 큰 불만은 뭐겠어요? 일자리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00만씩 막 나오는데 그 일자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1% 올 때마다 일자리가 올라가고 1% 내릴 때마다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의 실업률이 10%를 넘었다라는 거죠.
세대별 실업률을 보면 보통 젊은 층일수록 실업률이 더 높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사실 전체 실업률보다 총 실업률보다 청년 실업률이 두세 배가 높거든요.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도 역시 청년 실업률이 그때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네. 대학생 졸업생들이. 네. 그런데 이 10%라는 이 실업률은 보통 미국이 이전에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일어나지 않고 채권 시장의 붕괴라든지 경제 불황으로 왔던 실업률보다 2배 이상이 높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기존의 경제 충격이 왔을 때보다 훨씬 2배, 3배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네. 청년 실업률도 또 역시 높겠죠. 엄청 높겠죠. 네. 만약에 중국의 부동산이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수의 청년 실업률이 네. 높아지겠죠. 네. 이미 지금 중국은 청년 실업률을 올해 5, 6월에 20%가 넘게 마지막 발표한 이후에 발표를 안 했어요. 실제로 중국의 청년들의 실업률은 체감 실업률은 50% 가까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런 상황 지금 5%를 유지하고 돈을 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만약에 부동산 여기서 더 크래시가 나가지고 뭐 금융위기를 가고 경제 충격이 크게 왔다라고 하면 뭐 중국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올리듯이 긴축하고 우리나라 하듯이 뭐 지준율 올리고 막 이러면 똑같이 그렇게 가겠죠.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체제 전복이 일어나는 거죠. 가장 무서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 내에 외국 자본이 지금 뭐 달러도 많이 탈출하고 또 중국 내부에서 그런 통제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다 그 동남아나 이런 데로 다 탈출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그걸 감수하고라도 지금 부동산 시장을 맞고 더 급격한 충격을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치 체제를 내가 이제 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해도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가 안 도는 거죠. 몸에 피가 안 그렇죠. 돌고 막 썩어가는 네. 상황이라면 중국 정부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무언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제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급격하게 충격을 받아서 일거에 많은 부실을 한 번에 터는 거. 네. 체감은 굉장히 크고 실업률도 높아지지만 미국처럼 막 10%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빠른 반등을 해서 2, 3년 안에 반등을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죠. 몸을 그렇죠. 수술해버리는 거.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서서히 그만큼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하드 크래시를 하면 2, 3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거를 네. 이걸 소프트 랜딩을 하면 이게 몇 배가 걸리는 거죠. 네, 뭐한 10년 그렇죠. 막 천천히.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돈이 돌아가는 것은 아무리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관측을 해도 시장 자체의 유동성일 때 돈의 효율성을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부가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필수죠. 네. 안 되는 만큼 느리니까. 그러면 그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니까 결국은 장기적인 저성장.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렇게도 볼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5%를 한다는 게 전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렇지, 이 상황에서도 안 터지면서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근데 거다. 이제 그거는 사실 뭐 비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중앙 정부가 네. 적자 제재를 계속 늘려가지고 시장에 돈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5% 하는 것에 제가 보기엔 한 절반 정도, 2.5% 혹은 많을 때는 한 3% 포인트는 중국 정부가 돈 밀어 넣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상황이 좋고 뭐 경제가 좀 여력이 있으면은 뭐 꾸준히 해서 진짜 뭐 문제 안 터지고 끝까지 한번 내가 밀어주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지금 중국 정부가 뭐 이렇게 상황이 뭐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의 어떤 경제의 그렇죠. 상황이 이제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중국 정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5, 6%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적응이 됐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한 5% 쭉 가겠다.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원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주의 총 규모가 자본의 총 규모가 커지면 액면가가 커지면 성장률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예를 들면 성장률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15% 20% 갈 때 있었거든요. 네. 중국만 막 15% 20%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럴 갈 때가 있고 미국도 그럴 때가 있었고 네. 모두 다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적은 기본이 적으면 조금만 해도 막 10% 20% 되죠. 네. 그러면 이게 점점 커지면 계속 10% 20%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등치가 커지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전체 규모가 커지면 비율은 떨어지게 돼 있죠. 성장률은. 네. 그런데 그 떨어지는 게 그냥 막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경제 규모 성장 속도, 규모의 성장 속도에 맞게 비례해서 천천히 떨어져야 돼. 차근차근. 네. 질서 있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에서 15% 떨어지고 뭐 10%에서 8% 떨어지고 8%에서 6%대 떨어지고 이게 계단형으로 차근차근 질서 있게 떨어져야 돼요. 질서 있게 떨어진다는 것은 떨어지는 규모가 떨어지는 기간이 10년, 15년 주기로 이렇게 단위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 말을 네. 거꾸로 하면 10%에서 8% 떨어지면 8%를 대략 한 10년, 15년은 유지하고 그리고 다시 네. 6% 떨어지면 여기서 다시 한 10년, 15년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게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좀 그랬죠. 그런데 중국은 뭐냐면 10% 갔다가 곧장 급강하를 했어요. 5%까지.
사회가 대응을 못하는군요. 그렇죠. 이것을 왜 그렇게 떨어지냐면 그때마다 부실을 처리하면서 떨어지니까 남은 기업들이 성장률이 계속 유지되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으니까 한 번에 크래시가 다 크래시가 되는 거죠. 거기에 중국의 기업들이 상당수가 관치금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민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라 이게 민간 기업이지만 결국은 그 안에 중국의 당서기들이 다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경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그 방만하고 효율성 좋지 않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경영의 효율성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자본이 투여됐을 때 자본의 효율성도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이렇게 위기를 만나면 급격하게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10%에서 5% 쫙 급전직하했어요. 순식간에. 네. 네, 남들은 한 30년 걸려서 떨어질 거를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한 4, 5년 안에 확 떨어진 거죠. 그러면 뭐 감당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자꾸 중국 경제는 다르다, 뭐 새로운 대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5%대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지금 최적으로 정부가 내보내면서 돈을 내뿜으면서 그 다음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으면 민심 좀 안 좋아 같으면 오늘도 그렇더라고요. 일부 또 부동산 기업들은 돈줄을 또 대주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걸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5%를 계속 유지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중국 정부의 현재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국 정부가 이 목표를 달성을 하면 네. 뭐 할 어느 수는 정도 있죠. 어느 정도 뭐 민심도 좀 잡아가면서 뭐 할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 민심을 잡기보다는 네.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정도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뭐 미국하고 분쟁도 막 하고는 있지만 네네. 결국에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뭐 좀 그렇죠. 뭐 그래야 조금 뭐 어떤 반등이나 민심을 돌릴 수 있는. 네. 근데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기엔 또 약간 좀 정치적으로 좀 미국과의 어떤 뭐 한판 승부를 또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서 약간 놓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다른 책에서 그래서 이제 2050 미중 패권 전쟁 제가 신화를 다루면서 차이메리카 어게인을 다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 이런 상황이니까 뭐 앞으로도 그 이상을 올려붙이기가 힘들거든요. 뭐 5에서 6%는 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조금 더 띄우게 되면 그럼 이제 한쪽에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 다시 부동산 부실이 더 커지겠죠. 네. 이제 이거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다 확 키울 수도 없어요. 네. 적정하게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이제 하면서 5, 6%대를 막 유지하겠죠. 근데 이제 이걸로는 중국 민심을 시진핑 정부가 돌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꺼낼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해서 패권 전쟁을 끝내는 거죠. 미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이걸 제가 이제 차이메리카 어게인이라는 이제 시나리오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들을 좀 쓰게 되면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동산에 대한 문제, 경제 또 기업들의 어떤 부실 뭐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데는 경착륙을 못 시켰으니까 그만큼 연착륙으로 오랫동안 가야 된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네, 좀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뭐 완전한 하드 크래시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예전처럼 막 그 미국을 능가하는 뭐 그런 어떤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하는 그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좀 이상하면서 어중간하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가는. 네. 아니 근데 아까 역사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보통은 이렇게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면 대외적인 적을 상정해서 그렇죠. 같이 싸우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전쟁 얘기도 막 나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카드가 뭐냐? 그게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대만 전쟁, 대만을 놓고 전쟁을 해서 통일이라는 경제적 업적을 가지고 인민들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어떤 통일의 문제, 뭐 이런 거, 그런 걸 가지고 정권 연장을 하는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혹이 있다. 유혹이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이쪽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럼요. 한판 붙어보자 뭐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 내 국뽕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 젊은이들이 그 민족주의가 강하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정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이제 유혹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권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중국 같은 시스템에서는 권력이 이꼴 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상당수는 국유기업을 직접 소유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상실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냥 내가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 배지를 놓고 뭐 장관의 자리에 내려오고 이게 아니라 부를 전부 다 잃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놓는
놓는 순간 반대파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다시 테이크오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다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뺏는 명분을 가져야 되겠죠. 그 명분이 부패고 그럼 다 숙청하고 다 뺏기고 그러니까 이 심각한 수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텨야 되니까 유지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유혹들에 쉽게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앞으로 미래라는 게 뭐 맞춘다 이런 거 개념이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또 차이메리카에 더 다시 한번 어게인이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뭐 전쟁으로 가든지 이런 네네. 것들의 확률이 지금 예견된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좀 그래 좀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지금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장기화되고 오래 가는 것이 이제 메인스트림이지만 저는 지금쯤은 왜냐하면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한 15년 정도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 양쪽에서 중간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이득을 얻었느냐,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었느냐.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큰 이득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입장에서도 완전히 자기네들이 무너질 만큼의 큰 데미지는 안 받았다. 이런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겠죠.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중간 평가를 해서 앞으로 10년 15년 계속 갈 거냐. 갔을 때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거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출혈을 감수하고도 하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혹은 전문가들은 지난 10년 15년을 봤을 때는 앞으로 똑같이 10년 15년을 해도 중국을 완전히 끌어안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중국을 좀 머물러 있게 한 건 우리가 소득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중국과 손을 잡았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들을 미국이 못 얻었잖아요. 어떤 기대 이익들이 사라진 거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은 아무리 저렇게 제재를 해도 5% 성장만 계속해도요. 중국의 시장들은 중국의 그 시장 혹은 중산층 시장도 굉장히 커지거든요. 인구 중에서 중산층의 인구가 3억을 넘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미국 전체 인구가 맞먹는 중산층의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 나라 시장도 큰데 중국의 중산층 시장이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인데 이것을 계속 미국이 제재를 하면 그 시장에 대한 데미지도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냐면 이번에 시진핑이 미국에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 기업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 가서 시진핑 만찬에 들어가려고. 네. 그게 중국의 중산층 시장 보고 하는 거예요. 네, 미국의 기업들은 타겟이 중국의 중산층 시장들이에요. 네. 그러면 계속 제재를 하게 되면 그 중산층 시장을 누가 갖겠어요? 중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갖거나 아니면 지금 적당한 수준에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뒤로는 계속해서 뭔가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 이런 데들이 어부지를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중국도 한 30년을 만약에 해가지고 꿀안치도 못한 상황에서 그 좋은 시장을 전부 다 빼앗기고 나중에 큰 이득을 얻지 못하면 미국으로서는 손해죠.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럼 이게 생각보다 확률이 좀 높은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평화의 그것을 서로 계산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가 이제 그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네. 금방 몇 가지 조항만 협약을 해주면 미국과 중국은 오늘 당장이라도 차이메리카 어게인을 선언할 수 있어요. 패권 전쟁 종집을 끝내고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대만 전쟁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좀 더 중국을 압박하고 그렇게 되면 시진핑 주석이 사연임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뭔가 명분이 필요할 때 그 경제적인 활로 차이메리카 어게인이라든지 뭐 이런 게 터지지 않으면 결국은 뭔가 또 다른 그런 어떤 유혹에 전쟁이라는 유혹에 손을 댈 수도 있는 거죠. 네. 시진핑이 하지 않아도 시진핑의 주위에 있는 그 권력의 어떤 그룹들이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반도체 뭐 분쟁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한국엔 좀 이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네네네. 그거는 사실인지. 네, 저는 오히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라든지 산업들을 견제하는 게 한국에는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미중 패권 전쟁이 조금 오래 가는 게 사실은 유리해요. 실제로 저는 차이메리카 어게인 되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오히려 지금 패권 전쟁을 가는 게 우리나라가 더 유리한 거죠. 네. 왜냐하면 차이메리카 어게인 되면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과거의 역사를 좀 많이 교훈을 좀 얻을 필요가 있어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결국은 한 나라가 지게 되겠죠. 그러면 진 나라들은 전쟁에선 진 것이 아니라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쟁 이후의 고통이 굉장히 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겼으면 승자들이 왜 배상금을 받겠어요. 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승전국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길어지면 그 전쟁 기간에 자기네들 국력 소모도 굉장히 크거든요. 손해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배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쉽게 해서 그게 이제 전리품을 얻어내는 거고 하는 건데 미중 패권 전쟁이 예를 들면 중국이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그러면 미국이 뭐 거기 들어가서 중국의 경제 질서를 뭐 자기네들이 확립을 한다든지 이득 얻는 이러면은 괜찮은데
패권 전쟁이 누구도 승자가 없이 끝났어요. 애매하게 끝나버려. 그러면 애매하게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 미국이 유리하게 끝났다 하더라도 네. 어디에서 미국은 그러면은 보상을 받을 거며 네. 또 중국은 지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도 데미지가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양자가 둘이 서로에게는 뭔가를 배상금을 물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두 나라가 아주 세계 1, 2위 강대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것도 그냥 인지상정이 사람도 똑같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둘이 시장이 크니까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둘이 이익을 서로 많이 갖자. 우선순위를 많이 주자. 네. 자기네끼리 내부자 거래를 더 키우는 거죠. 그만큼 다른 공정한 경쟁이 줄어드니까 네. 나머지 사이드에 있는 국가도 우리나라도 상대적 이득이 줄어들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둘이 손을 잡고 다른 나라들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그게 이제 한국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동안 싸우면서 손해본 거 이상을 또 다시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게 더 안 좋은 상황이니까 네. 패권전쟁 오래 가는 게 좋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가기는 힘들 거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왜냐면 뭐 여기서 전쟁을 하든 뭐 진짜 싸워가지고 뭐 경제가 막 터지든 하는 거는 양측 다 부담일 수도 그렇죠. 있고. 뭐 전쟁은 뭐 서로 바라지 않는 거니까요. 네. 그건 서로 최악의 상황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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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생각보다 좀 빠르게 합의로 가는. 그렇죠. 오히려 방향일 수도 이걸 저걸 있다. 다 따져도 보면 결국은 서로가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을 때 자기가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이익이 되면 그게 자국 우선주의고요. 타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차선책으로 우월 전략이다. 그러면 타협하는 게 자국 우선주의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뭔지로 결정이 나면 생각보다 빠르게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념보다 이익이 우선인 사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내년 중국 경제가 좋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어쨌든 지금이 바닥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중국 쪽에 좀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친 건 맞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바닥이 제가 보기에는 V자 반등은 힘들 것 같다. 조금 네. 좀 걸린다. 그렇죠. 깊은 U자나 L자로 가기 때문에 네. 뭐 제가 투자를 지금 뭐 하지 마셔라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된다. 그냥 뭔가 뭐 네. 빠르게 반등하면은 뭐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겠지만. 네, 뭐 그런 주식 상황은 시장은 아니다. 내년에 약간 반등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그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모든 시장이 그러거든요. 지금 기술적 반등기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다지 길게 가지는 않는다. 네, 뭐 그걸 보시고 뭐 하시는 거겠지만 중국 경제 이제는 뭐 완전 바닥이니까 완만한 뭐 만연한 회복세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박사님이 생각입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의 어떤 뭐 변화의 기류가 조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것도 충분하다. 그렇죠. 굳이 뭐 예. 지금 막 어려운 베팅을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거는 중국만 반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한국도 유럽 다 반등하니까 굳이 중국을 안 해도 됩니다. 똑같은 수익률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또 숨어 있는 리스크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중국 정부가 우리 안 키우겠다. 반등 안 키우. 왜냐면 중국 정부도 뭐 반등을 뭐 또 무리하게 하면 아무래도 또 자기네들이 지금 구조조정 나름대로 좀 하려고 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또 뛰면은 또 거꾸로 또 다른 정책을 쓸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불확실성이 크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가장 큰 불확실성은 정치적 불확실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투자가 아직은 좀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상식대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패턴대로 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지난 2014년, 15년부터 벌써 이미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리스크가 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